여러분, 지금 K방산이 세계 무기 시장을 그야말로 휩쓸고 있어요. 지난 2025년 우리나라 방산 수출액은 152억 달러를 기록했고, 올해 2026년에는 사상 처음으로 200억 달러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죠. 폴란드, 루마니아, 노르웨이, 사우디아라비아까지 K2 전차와 K9 자주포, FA50 경공격기를 사겠다는 나라들이 그야말로 줄을 서 있는 상황이에요. 어떤 분들은 이제 방산이 반도체보다 낫다는 말까지 하시죠. 그런데요, 바로 그 옆에서 우리가 한참 동안 신경도 쓰지 않았던 한 나라가 조용히 칼을 갈고 있었습니다. 패전 이후 무려 80년 가까이 평화 헌법에 손발이 묶여서 무기라고는 오로지 자기 나라 방어용으로만 쓰던 나라, 바로 일본이에요. 그리고 2026년 4월 일본은 마침내 그 빗장을 풀어버렸습니다. 살상 능력을 가진 무기를 해외에 수출할 수 있도록 수십 년을 지켜온 규정을 통째로 갈아엎어버린 거예요. 오늘 이 영상 하나만 끝까지 보시면 왜 일본의 이 조용한 한 걸음이 K방산의 진짜 위협이 되는지, 그리고 우리 산업과 우리 경제가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완벽하게 이해하시게 될 거예요. 복잡한 이슈를 끝까지 파고들어서 그게 결국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까지 알려드리는 채널 이슈 딥다이브입니다. 오늘 다룰 주제는 한 문장으로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잠자던 일본 방위 산업이 깨어나고 있다. 많은 분들이 K방산의 화려한 성적표에 박수를 보내시는 동안 일본은 소리 없이 게임의 판 자체를 바꾸고 있었거든요. 이 영상에서는 첫째, K방산이 지금 어디까지 와 있는지, 둘째, 일본이 그동안 숨겨온 무서운 잠재력이 무엇인지, 셋째, 일본의 기술이 어디까지 도약했는지, 넷째, 일본이 독자적인 무기 체계를 어떻게 만들고 있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앞으로 10년 이 경쟁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까지 차근차근 짚어드릴게요. 자, 그럼 시작해 볼게요. 오늘 내용은 조금 길지만 끝까지 보시면 방산이라는 키워드가 왜 앞으로 10년 동안 우리 경제의 핵심 화두가 될 수밖에 없는지 분명하게 보이실 거예요. 먼저 우리 K방산이 지금 어느 정도 위치에 있는지부터 정확하게 짚고 가야 해요. 자랑이 아니라 우리의 강점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일본이 어디를 노릴지도 보이거든요. K방산이 세계 시장에서 통하는 이유는 크게 세 가지예요. 첫째는 우수한 성능이에요. 우리 무기는 미국이나 유럽의 최신 무기에 비해도 성능이 결코 떨어지지 않아요. K2 전차나 K9 자주포는 이미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죠. 둘째는 합리적인 가격이에요. 비슷한 성능의 서방 무기보다 훨씬 저렴해요. 셋째, 그리고 이게 정말 중요한데요, 바로 빠른 닫기 속도예요. 이걸 쉽게 비유해 볼게요. 여러분이 급하게 집을 수리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한쪽 업체는 품질은 최고지만 공사를 시작하려면 3년을 기다리라고 해요. 다른 업체는 품질도 좋고 가격도 적당한데 다음 달에 바로 시작할 수 있다고 하죠. 전쟁의 위협을 느끼는 나라 입장에서는 당연히 후자를 선택할 수밖에 없어요. 무기를 빨리 손에 쥐는 것 자체가 곧 안보거든요. 바로 이 빠른 납기가 K방산을 폭발적으로 키운 1등 공신이에요. 그 결과가 숫자로 그대로 나타나고 있어요. 우리나라 주요 방산 기업 5곳의 수주 장호는 2025년 3분기 말 기준으로 약 90조 원에 달해요. 불과 5년 전과 비교하면 거의 3배 가까이 늘어난 거예요. 한화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기업은 2025년에 방산 부문 매출에서 해외 수출 비중이 사상 처음으로 50%를 넘어섰고요. 현대로템은 폴란드 전차 수출 덕분에 처음으로 영업이익 1조 원 시대를 열었죠. 이 빠른 납기가 실제로 어떤 장면을 만들어냈는지 한번 떠올려 볼게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진 직후 폴란드는 그야말로 발등에 불이 떨어진 상황이었어요. 바로 옆에서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데 자기 나라를 지킬 전차와 자주포는 턱없이 부족했거든요. 폴란드 국방 담당자가 이렇게 물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 당장, 그러니까 몇 달 안에 전차를 받을 수 있는 나라가 어디 있느냐? 미국도 독일도 고개를 저었어요. 우리는 몇 년을 기다려야 한다고요. 그때 손을 든 나라가 바로 한국이었어요. 그렇게 폴란드와의 초대형 계약이 성사됐고 그게 K방산 폭발의 신호탄이 된 거예요. 여기서 시청자분들이 궁금해 하실 만한 질문 하나 짚고 갈게요. 그럼 한국은 어떻게 그렇게 빨리 무기를 만들 수 있느냐? 답은 의외로 단순해요. 우리는 북한이라는 위협을 코앞에 두고 있어서 평소에도 무기 생산 라인을 쉬지 않고 돌려왔거든요. 항상 준비된 공장, 항상 돌아가는 생산 라인. 다른 나라에는 약점이었던 우리의 안보 환경이 방산 수출에서는 오히려 결정적인 강점이 된 거예요. 여기까지만 들으면 정말 장밋빛 미래만 펼쳐져 있는 것 같죠. 그런데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가 빠지기 쉬운 함정이 하나 있어요. 흔히들 일본은 평화 헌법 때문에 무기를 못 만드는 나라, 군사적으로는 별 볼 일 없는 나라라고 생각하시거든요. 과연 정말 그럴까요?
지금부터 그 착각을 하나씩 깨드릴게요. 일본이라는 나라를 군사적으로 무시하면 안 되는 첫 번째 이유. 바로 소재와 부품이에요. 이걸 이해하시려면 무기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부터 생각해 보셔야 해요. 우리가 보는 전차나 전투기, 미사일 같은 건 사실 빙산의 일각이거든요. 그 안에는 특수강, 탄소 섬유, 정밀 베어링, 고성능 반도체, 적외선 센서처럼 눈에 보이지 않는 핵심 소재와 부품이 수만 개씩 들어가요. 요리에 비유하면 이래요. 멋진 요리 한 접시가 완제품 무기라면 그 요리에 들어가는 최고급 식재료가 바로 소재와 부품이에요. 아무리 실력 좋은 요리사가 있어도 좋은 재료가 없으면 인류 요리는 절대 안 나오죠. 그런데 일본은 바로 그 최고급 식재료 시장을 사실상 장악하고 있어요. 첨단 무기 제작에 꼭 필요한 기초 소재와 정밀 부품 분야에서 일본은 압도적인 점유율을 가지고 있거든요. 전 세계 무기 공장들이 알게 모르게 일본산 소재에 의존하고 있는 거예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볼게요. 예를 들어 전투기 한 대를 만든다고 해봐요. 엔진의 뜨거운 열을 견디는 특수 합금, 기체를 가볍게 만들어주는 탄소 섬유, 미세한 진동까지 잡아주는 정밀 베어링, 이런 부품 하나하나가 다 인류여야 전투기 전체 성능이 나와요. 왜냐하면 우리도 일부 핵심 소재는 여전히 일본에서 수입해 오거든요. 경쟁자가 동시에 우리의 재료 공급처이기도 한 아주 까다로운 상황인 거죠. 자, 일본이 재료만 잘 만드는 나라가 아니라는 건 아셨을 거예요. 그런데 일본의 진짜 무서운 점은 따로 있어요. 바로 우주에서 검증된 기술을 무기로 바꾸는 능력이에요. 혹시 하야부사라는 이름 들어보셨나요? 일본이 쏘아 올린 소행성 탐사선이에요. 이 탐사선은 지구에서 수억 킬로미터 떨어진 작은 소행성까지 날아가서 그 표면의 흙과 돌을 채취한 다음 다시 지구로 무사히 돌아오는 데 성공했어요. 정말 대단한 우주 과학의 성과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건 따로 있어요. 바로 그 탐사선이 지구로 돌아올 때 사용한 기술이에요. 우주에서 지구 대기권으로 다시 들어오는 걸 재진입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정말 어려운 기술이에요. 대기권에 진입하는 순간 엄청난 마찰열 때문에 표면 온도가 수천 도까지 치솟거든요. 이 어마어마한 열을 견디면서 정확히 원하는 지점에 떨어지도록 자세와 속도를 제어하는 기술. 일본은 하야부사를 통해 이 기술을 완벽하게 입증한 거예요. 자, 그럼 이 평화로운 우주 탐사 기술이 어떻게 무기가 될까요? 그 전에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우주 탐사 기술이랑 무기 기술은 완전히 다른 분야 아니냐, 너무 억지로 엮는 것 아니냐.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의문이에요. 그런데 군사 기술의 역사를 보면 민간 기술과 군사 기술의 경계는 생각보다 훨씬 얇아요. 우리가 매일 쓰는 인터넷도 위성 위치 확인 시스템도 원래는 군사 목적에서 출발했거든요. 반대로 우주 개발에서 쌓은 기술이 무기로 넘어가는 일도 너무나 흔해요. 로켓을 쏘아 올리는 기술과 미사일을 날리는 기술은 사실상 형제 관계니까요. 그러니 일본의 우주 기술을 그저 평화로운 과학으로만 보는 건 절반만 보는 거예요. 여기서부터가 핵심이에요. 요즘 군사 분야에서 가장 뜨거운 무기가 바로 극초음속 무기예요. 소리보다 5배 이상 빠른 속도로 날아가는 무기를 말하죠. 그 중에서도 극초음속 활공탄이라는 게 있어요. 이건 아주 높은 고도까지 올라갔다가 대기권 가장자리를 따라 미끄러지듯 활공하면서 목표물로 돌진하는 무기예요. 이 무기가 왜 무서운지 아세요? 기존의 미사일은 날아가는 경로가 어느 정도 정해져 있어서 요격이 가능해요. 그런데 극초음속 활공탄은 엄청나게 빠른 데다가 날아가는 도중에 좌우로 방향까지 바꿔요. 그래서 현존하는 방어 체계로는 막아내기가 거의 불가능에 가깝죠. 그런데 이 극초음속 활공탄을 만들려면 어떤 기술이 필요할까요? 바로 엄청난 마찰열을 견디는 기술, 그리고 초고속으로 활공하면서 자세를 정밀하게 제어하는 기술이에요. 어디서 많이 들어본 이야기죠. 맞아요. 하야부사가 대기권에 재진입할 때 썼던 바로 그 기술이에요. 일본은 우주 탐사라는 평화로운 명분으로 쌓아 올린 기술을 가장 막기 어려운 첨단 무기로 전용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일본 방위 산업의 진짜 무서운 점이에요. 겉으로는 평화를 말하면서 그 안에서는 세계 최고 수준의 군사 기술을 차곡차곡 쌓아 올리고 있었던 거죠. 자, 소재도 있고 첨단 기술도 있어요. 그럼 일본에 남은 마지막 퍼즐 한 조각은 무엇일까요? 바로 그 모든 걸 합쳐서 만드는 완제품, 그 중에서도 꽃이라 불리는 전투기예요. 과거에 일본은 전투기를 만들 때 미국에 크게 의존했어요. 일본의 주력 전투기였던 F2를 보면요. 미국과 함께 개발하는 과정에서 일본은 미국의 필요 이상으로 많은 기술 비용을 지불해야 했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전투기 한 대 가격이 1100억 원 수준까지 치솟았죠. 가성비 면에서는 사실상 실패한 사업이라는 평가를 받았어요. 일본은 이 뼈아픈 경험에서 교훈을 얻었어요. 그 당시 이제 일본 방산 관계자들의 속내를 한 문장으로 옮기면 이랬을 거예요.
우리 돈을 들여 우리 전투기를 만드는데 왜 핵심 기술은 미국이 쥐고 우리는 비싼 값만 치러야 하나? 그 답답함이 결국 하나의 결심으로 모였어요. 더 이상 미국에만 끌려다니지 않겠다. 우리가 주도권을 쥐겠다. 그래서 시작한 게 바로 지캡 사업이에요. 지캡은 글로벌 전투 항공 프로그램의 줄임말인데요. 일본이 영국, 이탈리아와 손을 잡고 함께 만드는 차세대 전투기 개발 사업이에요. 이 전투기가 바로 6세대 전투기예요. 지금 세계 최강이라고 불리는 미국의 F-35가 5세대 전투기인데요. 지캡은 그걸 뛰어넘는 다음 세대를 목표로 하고 있어요. 알려진 바로는 F-35보다 2배 이상 많은 무장을 싣고 연료를 다시 채우지 않고도 대서양을 횡단할 수 있는 수준으로 개발한다는 계획이에요. 목표 시점은 2035년 실전 배치고요. 여기서 정말 중요한 의미를 짚어드릴게요. 일본이 미국이 아니라 영국, 이탈리아 같은 유럽 국가들과 손을 잡았다는 사실이에요. 이건 단순히 파트너를 바꾼 게 아니에요. 미국 중심의 무기 체계에서 벗어나서 일본 스스로 기술을 축적하고 독자적인 판매 권한까지 가지는 진짜 방산 수출 국가로 도약하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현이에요. 부품만 대주던 나라에서 완제품을 직접 설계하고 파는 나라로 올라서겠다는 거죠. 물론 이 사업이 마냥 순조롭기만 한 건 아니에요. 영국 쪽의 예산 문제 때문에 계약 일정이 다소 지연되고 있고 개발 비용이 처음 예상보다 크게 불어났다는 보도도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2035년 실전 배치 목표가 미뤄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죠.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봐라, 일본도 결국 삐걱대지 않느냐. 너무 걱정할 필요 없다. 하지만 저는 그 생각에 동의하지 않아요. 사업이 몇 달, 길어야 1년쯤 늦어진다고 해도 일본이 6세대 전투기 개발에 직접 참여하면서 쌓는 기술과 경험은 그대로 남거든요. 한번 올라선 기술의 사다리는 쉽게 내려오지 않아요. 일정은 늦어질 수 있어도 일본이 가는 방향 자체는 절대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한 가지 더 짚어드릴게요. 일본이 6세대 전투기 개발에 직접 들어갔다는 건 단순히 비행기 한 대를 만드는 문제가 아니에요. 전투기 개발은 한 나라의 산업 기술이 총동원되는 종합 예술이거든요. 엔진, 레이더, 스텔스 설계, 그리고 인공지능 기반의 전장 관리 시스템까지 이 모든 걸 다루는 경험이 쌓이면 그 기술은 다른 무기로도 줄줄이 퍼져나가요. 전투기 하나를 만들면서 미사일도, 함정도, 무인기도 같이 강해지는 거예요. 일본은 지금 그 기술의 씨앗을 심고 있는 셈이죠. 자, 이제 마지막 퍼즐 조각이에요. 좋은 재료, 첨단 기술, 그리고 완제품을 만들 능력까지 다 갖췄어요. 그런데 딱 하나 결정적인 게 막혀 있었어요. 바로 만들어도 팔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2026년 4월 일본은 그 마지막 빗장마저 풀어버렸습니다. 일본에는 방위장비 이전삼 원칙이라는 규정이 있어요. 쉽게 말하면 무기 수출에 관한 규칙이에요. 원래 이 규칙은 아주 엄격했어요. 일본이 수출할 수 있는 장비를 구조, 수송, 경계, 감시, 기로의 제거 이렇게 딱 5가지 유형으로만 제한했거든요. 다 후방 지원용이라 직접 사람을 해치는 살상 무기는 원칙적으로 수출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2026년 4월 21일 일본 정부는 국무회의와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열어서 이 5가지 유형 제한을 아예 폐지해 버렸어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이제 전투기, 호위함, 잠수함, 미사일처럼 살상 능력을 가진 완제품 무기도 해외에 수출할 수 있게 됐다는 뜻이에요. 패전 이후 80년 가까이 지켜온 평화 국가 원칙에서 일본이 또 한 걸음 크게 벗어난 거죠. 물론 아무 나라에나 파는 건 아니에요. 일본과 방위 장비 이전 협정을 맺은 미국, 영국, 호주를 포함한 17개 나라가 우선 대상이에요. 협상 중인 나라까지 합치면 20개 나라가 넘을 수도 있고요. 실제로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나라에는 원칙적으로 수출할 수 없게 해놨지만 안보상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면 예외도 허용하기로 했어요. 형식적인 통제는 남겨뒀지만 사실상 살상무기 수출의 문을 활짝 열어젖힌 거예요. 자, 그럼 이게 왜 K방산에 위협이 되는지 그 핵심을 짚어드릴게요. 그동안 일본 방위산업의 가장 큰 약점이 바로 규모의 경제가 없다는 점이었어요. 무기는요. 같은 걸 많이 만들수록 한 대당 가격이 싸져요. 공장 한번 차리는 비용, 연구 개발에 들어간 비용을 더 많은 물량에 나눠서 분담할 수 있으니까요. 과거에 일본은 무기를 자기 나라 안에서만 썼으니까 만드는 수량이 적었어요. 그러니 한 대당 가격이 비쌀 수밖에 없었죠. 아까 말씀드린 F2 전투기가 1100억 원까지 치솟은 것도 바로 이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제 수출길이 열렸어요. 전 세계 17개, 20개 나라가 잠재 고객이 된 거예요. 만드는 수량이 늘어나면 한 대당 가격이 내려가고 가격이 내려가면 가격 경쟁력이 생겨요. 일본이 그동안의 가장 큰 약점을 단숨에 메우면서 K방산의 핵심 강점이었던 합리적인 가격이라는 무기에 정면으로 도전할 수 있게 된 거죠.
여기서 우리 시청자분들의 삶과 직접 연결되는 이야기를 해볼게요. K방사는 지금 우리 경제에서 점점 더 중요한 기둥이 되고 있어요. 방산 수출이 늘면 그만큼 국내에 일자리가 생기고 협력 업체들이 돈을 벌고 관련 기업들의 주가가 오르죠. 실제로 방산 기업에 투자하신 분들도 많을 거예요. 그런데 만약 일본이라는 강력한 경쟁자가 같은 무기를 더 싼 가격에 들고 시장에 들어온다면요. 우리 기업의 수주가 줄어들 수 있고, 그러면 일자리와 투자에도 영향이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일본 방위 산업의 부활은 멀리 있는 남의 나라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가게와 우리 산업에 직접 닿아 있는 문제인 거예요. 자, 지금까지 일본 방위 산업의 5가지 무기를 살펴봤어요. 압도적인 소재와 부품, 우주에서 검증된 첨단 기술, 6세대 전투기 개발 능력, 그리고 활짝 열린 수출의 문.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이 남았어요. 앞으로 10년 이 경쟁은 어떻게 흘러갈까요? 제가 3가지 시나리오로 정리해 드릴게요. 첫 번째 시나리오. 일본이 빠르게 추격하는 경우예요. 가능성은 한 50% 정도로 봅니다. 일본은 막강한 소재 기술과 첨단 기술을 바탕으로 특히 극초음속 무기나 첨단 함정처럼 한국이 아직 강하지 않은 분야부터 시장을 파고들 거예요. 정면 대결이 아니라 우리가 비어있는 틈새를 노리는 전략이죠. 이렇게 되면 K방사는 가장 강한 경쟁자를 바로 옆에 두게 돼요. 두 번째 시나리오. 일본의 도약이 예상보다 더디게 진행되는 경우에요. 가능성은 약 30%로 봅니다. 직캡 사업의 비용 문제, 그리고 일본 안에서 평화 헌법을 둘러싼 정치적 논쟁이 발목을 잡을 수 있어요. 무기를 직접 만들어서 수출해본 경험이 부족하다는 것도 약점이고요. 이 경우 K방사는 시간을 좀 더 벌 수 있어요. 하지만 여기서 가장 위험한 게 바로 방심이에요. 일본이 잠시 주춤한다고 해서 그 잠재력이 사라지는 건 아니거든요. 일정은 늦어져도 방향 자체가 바뀌는 건 아니라는 점 꼭 기억하셔야 해요. 세 번째 시나리오, 한국과 일본이 경쟁하면서도 협력하는 경우예요. 가능성은 약 20%로 봅니다. 무기 시장에서는 라이벌이지만 어떤 분야에서는 부품을 주고받거나 기술을 공유하면서 함께 가는 길도 있어요. 실제로 우리도 일본산 소재를 수입하고 있으니까요. 경쟁과 협력이 동시에 일어나는 가장 복잡하지만 어쩌면 가장 현실적인 미래일 수 있어요. 자, 이제 정리해 볼게요. 오늘 꼭 기억하셔야 할 3가지예요. 첫째, 일본은 평화 헌법 때문에 군사적으로 별 볼 일 없는 나라가 절대 아니에요. 소재와 부품, 그리고 우주 기술까지 무서운 잠재력을 조용히 쌓아왔어요. 둘째, 2026년 4월, 일본은 살상무기 수출에 빗장을 풀면서 그동안의 가장 큰 약점이었던 규모의 경제를 메울 발판을 마련했어요. 셋째, 그러니까 우리는 K방산의 화려한 성적표에만 취해 있으면 안 돼요. 진짜 경쟁은 이제부터 시작이거든요. 그럼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제가 3가지로 정리해 드릴게요. 첫째, 정부와 기업 차원에서는 일본이 강한 첨단 소재와 부품을 국산화하는 데 더 속도를 내야 해요. 경쟁자에게 핵심 재료를 의존하는 상황은 언제든 약점이 될 수 있으니까요. 둘째, 가격 경쟁만으로 버티는 데는 한계가 있어요. 정비와 기술 이전, 현지 생산까지 묶어서 제공하는 이른바 생태계 수출로 우리만의 차별점을 더 단단하게 만들어야 해요. 단순히 무기를 파는 게 아니라 그 나라의 방위산업 파트너가 되어주는 거죠. 셋째, 일본보다 한 발 먼저 미래 무기 시장을 선점해야 해요. 무인기, 인공지능 기반 무기, 우주 자산처럼 다음 10년의 전쟁을 좌우할 분야에서 우리가 먼저 깃발을 꽂아야 일본의 추격을 따돌릴 수 있어요. 그리고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께도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어요. 방사는 단순히 무기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나라의 일자리, 수출, 그리고 우리 모두의 안보와 직결된 문제거든요. 그러니 일본 방위 산업의 움직임 같은 뉴스가 나올 때 그냥 흘려보내지 마시고 한 번씩 관심 있게 지켜봐 주세요. 시민의 관심이 결국 더 나은 전략을 만들어내니까요. 영상 맨 처음에 제가 던졌던 질문 기억하시나요? 일본의 조용한 한 걸음이 왜 K방산에 위협이 되느냐는 질문이었죠. 이제 답을 드릴게요. 일본은 결코 무기를 못 만드는 나라가 아니라 안 만들고 있던 나라였어요. 그리고 그 안 한다는 빗장이 풀린 지금 잠자던 거인이 천천히 눈을 뜨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일본의 잠재력을 과소평가하는 순간 K방산의 진짜 위기가 시작될지도 몰라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가 저희가 더 깊이 있는 분석을 이어갈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다음 영상에서는 그렇다면 K방산이 일본과 중국 사이에서 살아남기 위해 반드시 잡아야 할 다음 시장은 어디인지 그 구체적인 전략을 깊이 있게 파헤쳐 볼게요. 알림 설정도 꼭 해두시고요. 지금까지 이슈 딥다이브였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